낙타재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유족분들도 참담한 그 마음에 대해서 저희 채널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란죄에 대해서 우리 이관희 박사를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12월 잊혀지지 않겠죠? 예, 좀 너무도 끔찍한. 예, 예. 우울하고 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런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우울함을 느껴요. 네, 진짜 우울하죠. 네, 우울하고 약간 좀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그게 있습니다.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그 내란죄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아마 구독자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내란죄에 대해서 쭉 그 조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호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 87조 내란죄입니다. 자, 88조 내란 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 2조 87조, 88조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선전 1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총 지금 그럼 내란죄가 몇 조죠? 87, 88, 89, 99 다섯 개 조항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내란죄를 마치고 뭐 특별한 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내란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질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게 지금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먼저 또 각측에 제일 먼저 나오는 조항이죠. 네, 맞습니다. 내란죄가요. 예, 각측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오는 조항이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두 편을 나눠서 내란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전 5개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는 영상이 거의 없죠. 지금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사실 학교에서도 네. 또 시험을 할 때도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다루는 거의 경우가 거의 없기 다루지 때문에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 크게 일어날 일이 없고 네, 네. 그랬었는데
자, 보호법익, 네, 네, 보호법익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죄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 뭐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 내란죄 보호법익은 뭡니까? 그래서 모든 형사상 그 죄에는 반드시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 처벌하는 거예요. 그 법 조문에 들어있는 형법 조문에 들어있는 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그렇죠. 보호법익 네, 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란죄는 보호법익. 그래서 이제 보호법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카테고라이징을 할 때 좀 중요한 건데 국가적인 법익, 국가적 법익,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개인적인 법익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그 죄고요. 여기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만든 겁니다. 국가의 존립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존립.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어떤 국가 체제 있지 않습니까? 체제. 그 국가 기관을 어떤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법질서 체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네. 국가적 법익에 속하는 거래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국가적 법익. 네, 네, 자, 내란죄 구성 요건에 보면 네, 자, 국가 권력을 배제. 네, 그렇죠. 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네. 그걸 목적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특이하게 네, 내란죄는 91조에서 국헌문란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국헌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렇죠. 네, 해놨죠. 그런데 네,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조문이 없단 말이죠. 네, 맞죠. 네. 그럼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는 것과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법에는 항상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명확해야지 네, 네. 귀에 걸면 귀걸이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안 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일단 행정부의 권력, 우리 권력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법부의 권력, 예, 뭐 사법부 예, 권력, 예. 행정부 각각의 권력.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기관이라는 의미도 알고, 네, 일반 국가기관. 국가 그다음에 우리 그냥 시민들의 차이 이런 것도 알고, 배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고 못하게 하는 하는 거. 이런 국어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뤄놓지 않은 반면에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이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음란죄에서도 야 이게 되게 음란하다라고 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음란하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뽀뽀하는 것만으로도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서는 굳이 어떤 성행위를 해야지만 음란하다고 하는 것처럼 명백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오래전에 그 마강수 교수님 즐거운 사람 네네네, 그거 그런 그거 겁니다. 참 오랫동안 법적 쟁점이 됐죠. 쟁점이 예, 쟁점이 있었죠. 됐죠. 이게 음란성이 있느냐, 네, 네. 뭐 아주 순수한 예술적 네, 창작품에 네, 네. 대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회의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치들이 다 변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음란하다라는 걸 뭔지를 다 정할 수가 없지만 국헌을 문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질서가 어떤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항상 명시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람마다 많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해놓은 겁니다. 딱. 아,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너무 추상적으로 이거를 카테고리를 정해놓지 않으면 네. 누구라도 이건 국헌 문란이야 아니야라는 논쟁이 생길 여지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이면 명시적으로 국헌 문란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네. 아예 그냥 법조문에 설명을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으면은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안 되지만 다른 죄가 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낙타지기님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낙타지기님을 살해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낙타지기님을 협박하려고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낙타지기님을 살해할 목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죄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뭐 대통령을 위시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목적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쟁점 사항이거든요. 네, 우리는 네. 이런 목적이 없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목적이란 것을 이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증명하려면 네, 네, 네. 사실 목적법은 그 사람이 심증에 있는 어떤 그 저기 사고를 끄집어내는 것. 그렇긴 한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해. 사람 머릿속에 네. 있는 거를 너는 목적이 있었어라고 그 사람 머릿속에 부정하는 사람에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이 목적을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도 결국은 외부적 정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네. 봐라 너는 이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낙타지기님을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원래 죽이려는 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사진증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되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그냥 발꼬락을 찔렀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손 치더라도 발꼬락 찔러 죽진 않으니까 그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거고 대신에 칼을 가지고 20cm 되는 칼을 가지고 낙타지기님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면 심장을 찔렀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야 그거는 살해할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지. 내가 그냥 자기 주장만으로 그냥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면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결국은 그 당시 이번 이 비상계엄에 한정해서 볼 때 네. 목적이 당연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탄핵을 뭐 반대하는 측에서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할 텐데 결국은 이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국회를 뭐 봉쇄하고 뭐 들어갔다든지 그렇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또는 증명하는 선관위를 들어갔다든지 네. 헌법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없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걸 보고 네. 판단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폭동. 네. 이 내란죄와 관련한 폭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에 네. 그 판례로 정립은 어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폭동이 또 이제 당연히 대통령을 위시한 뭐 가담자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내란죄 기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폭동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뭐 하는 측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로 네. 이게 무슨 폭동이냐? 대통령 말대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네. 뭐 국회 잠깐 에워싸고 한 게 이게 무슨 폭동이냐? 네. 라고 또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폭동이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요 이 지점에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네, 돼요. 이거는 폭동이라는 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순수하게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예, 법률적인 근데 문제.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걸 논할 때는 네. 무지의 배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지의 배일. 배일하면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무지는 그냥 모르는 상태. 무지의 배임.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어떤 정의를 관점을 볼 때 자기의 어떤 성향, 정치적 성향, 자기의 지위,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뭐 성별 이런 것들을 두고 어떤 걸 판단을 하면은 다른 옳지 못한 쪽으로 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지의 배일. 그래서 내 입장,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다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럼 폭동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 전두환 네. 정권 당시가 내란과 관련해서 한 지역이나 어떤 국가 전체의 평온을 해야 하는 거야. 네. 이 폭동을 통해서 네. 그 일부 지역이나 또는 전체 지역 또 대목 전체에 사회적인 평온을 해야 하는 것을 일으킬 정도의 것을 폭동이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폭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금 평온이 완전히 깨트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대립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이제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폭동으로 볼 수 있나요? 폭동의 예견을 하는 네. 가장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폭동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전쟁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까 무지의 배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장갑차하고 총을 들고
우리 그 낙타지기님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죠. 그럼 만약에 그런 겁나지. 행위를 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민간인이 그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잡혀가죠. 잡혀가겠죠. 잡혀가지. 법은 상식이거든요. 법은 상식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폭동에서 폭동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폭행과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폭행 협박. 폭행과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폭행과 협박에는 네 가지의 그런 정도가 있어요. 최광의의 협박,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협이라는 건 뭐냐면 강간, 강도. 직접적으로 예, 신체적인 신체에 접촉이라든지 대해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좁은 그렇죠. 의미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야, 나 너 강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협박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목을 잡고 끌어내겠다는 실질적으로 네. 물리적인 접촉이라든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 협박을 최협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광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넓은 넓은 의미로 의미예요. 이해를 하는 폭행 협박. 그냥 지나가다 누군가 깡패가 문신만 보여줘도 협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게 최광의 협박이라는 게. 그러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뭐 특수부대들 그 다 자체가 협박입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오는 것 서 있는 것 자체로도 넓은 의미에서는 협박이네요. 아,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민간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도 결국은 상대방한테 욕설을 하거나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광해 협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광해 협박에는 또 다중불해산죄. 예를 들어 시위를 하려고 딱 모여 있는데 이제 이게 불법 시위니까 경찰관이 해산하시오. 해산하십시오. 딱 네, 얘기했는데 했는데. 안 했다. 거기서 말하는 게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자체도 그거를 광의의 의미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학설이 주장하는 바는 당연히 그런 거고요. 거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판례에서도 확인을 해줘요. 판례에서도 당연히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의 폭동 가운데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96도 3376.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네. 자 그리고 네. 원론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거 네. 국가 수반이 어떻게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느냐. 네. 보통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면요. 네. 과거에 네. 네. 국가 권력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수반 그 정권에 대항해서 네. 또 불순 세력과 우리가 얼핏 이야기는 그랬단 말이죠. 불순 이 정부를 부정하는 불순 세력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네.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예비 음모하고 선전선동해서 폭행 협박에 이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걸 보통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밑에서부터의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대항이 보통 우리는 내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죠? 현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왔던 관념에서 살짝 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있잖아요. 네, 네, 네. 보통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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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네, 없었죠. 그렇죠. 예, 예. 없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를 어떤 선례가 많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내란죄 보호 법익을 침탈하고자 하는 권력자도 충분히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형법에는요. 그 행위의 주체라는 게 주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라도 어느 대통령은 물론 당연하죠. 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네. 누구라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죠? 예. 일단은 대통령도 그냥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내란죄 성립하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평등하고 행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주체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오해 때문에 무지의 배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주체가 내가 해도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되고
그 신분의 고하에 막론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내란 목적의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고 이게 자 내란죄는 특이하게 네. 가담의 정도, 실행의 정도, 참여의 정도를 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죠. 우두머리 과거에는 네. 수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순 우리말로 네. 이제 네, 우두머리라고 법전화를 그랬죠. 시키면서 네. 우두머리로 해놨는데 네. 자 우두머리 그 다음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 종사자 보통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중요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수행. 부하 수행 또는 단순히 폭통에만 관여하는 사람들 이게 조직적 이유로 내란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역할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단체 조직죄. 형법상에 있는 네, 네. 114조인가요? 거기에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 이렇게 네, 네, 돼 있잖아요. 항상 그 다중, 이건 다수거든요. 항상 네. 다수 혼자 하는 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수가 혼자 내란은 못하지. 예. 다수를 할 때 항상 조직 체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두머리나 그 중요 임무를 한 사람마다 각각의 이제 형벌의 차이를 명확하게 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봤는데 네.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요. 네. 이거를 지금 보면 미수범 처벌하고 있고 예비, 음모, 선동, 선동, 다 선전 처벌하는 거.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의문이었던 게 네. 어떤 죄를 하려면 먼저 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죠. 생각을 해야 음모를 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또는 뭐 이런 음모를 마음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이제 흉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러면은 흉기 구입한 거는 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비입니다. 마음속으로 했던 건 음모고 네. 그 순서상 음모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음모 예비가 돼야 되는데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음모보다는 예비가 먼저 좀 더 중하기 때문에 보통 예비를 음모의 앞에 두는 건지 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저거요. 큰 차이는 2등병, 없겠지만. 1등병 차이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네. 선동 선전 이번 사안에서 선동 선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란을 2차 계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제 다른 또 누군가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정당하니까 이거 뭐 또 다시 그걸 해야 된다든지. 다시 또 2차 계엄을 하자 뭐 이렇게 예. 하면 선전 선동이 되겠네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죄를 할 때 음모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마음을 먹어도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음모까지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선동 선전의 경우에는 사람은 우리 그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내가 뭐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은 처벌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겠다는 거는 내란죄라는 자체가 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에 산다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는 국가라는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건 사실 형법에서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서 이제 두 가지를 1호, 2호가 있는데 1호가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사안에서 보면 네.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냐가 첫 번째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국무회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네. 국무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법률의 정한 절차 그리고 나서 했으면은 바로 또 국회 통고를 해줬어야 되고 그죠? 그거는 사실은 개헌법의 영역이고요. 개헌법이고 예, 영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 기능을 의회 제도나 사법 제도를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예. 하지 않았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예. 그렇게 해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죠. 했을 때 네, 네, 맞습니다. 한 게 아니고 네, 네, 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기능이 소멸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 네, 네. 목적으로 그렇죠. 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전복되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게 국헌문란이 네, 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의 5개 조문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통치행위 네, 그잖아요. 그렇죠. 예. 자, 비상계엄이든 뭐 경비계엄이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최종 승인권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거든요. 네, 그죠? 네, 뭐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의만 할 수 있을 뿐. 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네. 자,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통치 행위냐 이것이 과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